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유부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하루도 즐겁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평소 주변 사람들이 정순이 너는 고민 하나 없는 사람 같다고 할 정도로 매일 웃는 얼굴로 즐겁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저라고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고민이라면 밤새 떠들 수도 있을 정도로 많았죠. 하지만 여기저기 떠들어봐야 뭐 하겠어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걸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은 어른들 틈에서 예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동네에서 제법 큰 떡집을 하셨어요. 증조 할머니 때부터 3대째 이어내려올 정도로 전통이 있는 떡집이었죠. 그래서 집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항상 많았어요. 새벽부터 바쁘게 일하시는 어른들 틈에서 저도 일손을 돕겠다고 어릴 때부터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 떡을 만들고 포장하는 일까지 도운 다음 등교하는 일이 제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공부에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가방을 방에 던져놓고 가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아서 하곤 했죠. 지금 와 생각해보면 할머니의 떡집이 제게는 놀이터였고 떡집 직원분들이 제 친구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떡집에 있는 게 더 재밌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제가 있어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저를 믿고 계셨죠. 증조 할머니에서 어머니까지 이어진 떡집이었으니 저는 당연히 제가 떡집을 물려받을 줄 알았어요. 당시에 남동생은 워낙 어리기도 했고 떡집에는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은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학교나 공부보다 떡집이 더 좋았으니까요. 그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레 떡집에 출근해 일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떡집에서 살다시피 했으니 웬만한 직원들보다 제가 일을 잘했어요. 직원 두세 명 몫은 혼자 거뜬히 해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무거운 포대를 들어 나르는 것도 힘들었지만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제 미래이기도 한 떡집이니 더 열심히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제가 어른이 됐다고 떡집이 당연히 제 것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동생이 군대에 있는 동안 쉬지 않고 떡집 일을 한 건 저인데 부모님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동생이 제대하고 나면 떡집 대표 자리를 남동생에게 물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기대를 많이 한 탓인지 실망감은 배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했어요. 정순이 너도 알겠지만 떡집 일이라는 게 떡만 만들어서 파는 일만 하는 게 아니야. 엄연히 사업이다 보니까 남자가 나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 그래서 네 동생한테 자리만 물려주겠다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떡집 일이라면 어머니 아버지 다음으로 제가 제일 많이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떡집을 맡긴다는 게 말이 돼요? 왜 말이 안 돼? 너야 딸이잖아. 시집가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우리 집에 아들이 둘 셋도 아니고 네 동생 달랑 하나인데 이왕이면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낫지. 동생에게 대표 자리를 주든 말든 사실 저에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동생이 제대하고 나와 대표가 된다고 해도 제가 하는 일이 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찮지는 않았어요. 대표라는 직함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부모님을 이어 동생과 제가 둘이 함께 운영해야 한다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부모님께서 동생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표 자리를 물려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누가 봐도 떡집 일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었으니까요. 반면 동생은 그때까지만 해도 떡집을 물려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야 당연히 떡집에서 일할 생각에 대학도 가지 않았지만 동생은 당시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터라 서울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동생도 군대 안에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는지 제대하고 돌아온 동생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취업난이 심각했던 시기라 명문대 나온 학생들도 다들 몇 년을 취업 준비만 한다고 했던 시기였어요. 그랬으니 집안에 물려받을 가업이라도 있다는 건 아주 좋은 조건이었죠. 그때부터 동생은 어울리지 않게 갑자기 떡집에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던 대학까지 그만두고 집에 내려왔어요. 동생은 원래도 머리가 비상하고 좋았던 애라 그런지 금세 아버지에게 일을 배우더라고요. 오히려 젊은 감각으로 동생이 영업하고 나서 매출이 더 올랐습니다. 젊은 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SNS를 활용해 홍보도 하고 맛뿐만이 아니라 디자인에도 열을 올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예쁜 디자인의 떡도 개발했어요. 저는 동생을 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너무 우물안의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할머니며 부모님 눈에 오로지 성실하고 일 잘하는 자식으로 보이고 싶어 무조건 열심히만 했습니다. 나름대로 떡집을 위해서라고 한 일이지만 어쩌면 저를 위해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단순히 어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요. 하지만 동생은 달랐죠.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말 떡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였어요. 떡집을 더 오랫동안 운영하기 위해서요. 동생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대표 자리에 딱 맞는 인재였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떡집을 나왔어요. 왜 그랬냐고요? 저도 저 혼자 힘으로 오롯이 해낼 수 있는 제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사업이라고 말하니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학교 앞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왜 갑자기 분식집이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었어요. 떡집에서 살다 보니 발에 치이는 게 떡이었거든요. 떡집에서 일하는 직원분들과 자주 해먹었던 간식들이 많았는데요. 떡볶이는 기본이고 떡꼬치, 떡튀김, 떡말이 등등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학교 끝나고 분식집에 갈 일이 없었어요. 집에 가면 간식이 넘쳤으니까요. 자연스레 어른들 틈에서 음식하는 걸 배워서 그런지 언제부터는 제가 혼자 떡볶이 소스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잔뜩 쟁여놓고 먹었다니까요. 떡은 언제나 있으니 아무 때나 그대로 양념만 넣어서 끓여 먹고는 했거든요. 그게 어느새 저만의 레시피가 된 거죠. 그렇게 좋아하던 떡집 일을 그만두고 제 가게를 차려보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하셨어요. 왜 편한 길을 놔두고 굳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고 하셨죠. 동생도 갑자기 자신이 나타나서 누나 자리를 뺏어서 그런 거냐고 미안해 했고요. 서운하긴 했지만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혼자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전보다 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계속 부모님 댁에 함께 살긴 했어요. 부모님 떡집이 제 거래처였으니까요. 새벽마다 나오는 첫 떡을 가져다가 분식집에서 썼습니다. 떡집 딸의 특권이었죠.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 나온 떡을 가지고는 뭘 만들어도 다 맛있었어요. 저는 떡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만들어서 분식집에서 팔았습니다. 역시 재료가 좋으니 맛이 좋았어요. 덕분에 장사는 정말 잘 됐습니다. 가게를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네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서 점심시간에는 그 좁은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생을 2명이나 써야 할 정도였어요. 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한 지 1년 만에 저는 가게를 이사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가게에 5배는 넘는 큰 가게로요. 저는 저 혼자 힘으로 이만큼 이뤄냈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맘때 행복한 일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바로 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가게 단골이었습니다. 남편은 분식집 근처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분식집 여사장과 중학교 남선생님의 만남이라니 시작부터 뭔가 어울리지 않죠?
하지만 저희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많은 점이 잘 통했습니다. 남편은 퇴근길에 분식집에 자주 들렀어요. 항상 혼자 떡볶이를 3인분이나 먹고 가곤 했죠. 자주 보다 보니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근처에 혼자 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분식 같은 거 먹으면 속이 부대끼는데 여기 떡볶이는 그렇지가 않아요. 먹고 나면 꼭 밥 한 끼 먹은 것처럼 든든하다니까요. 떡볶이가 맛있어 봐야 분식이지 밥처럼 든든할 수가 있냐고들 하지만 남편은 가게에 올 때마다 제가 파는 음식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됐고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가게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떡볶이였다가 또 어느 날은 제가 차린 식사를 같이 했어요. 제가 만든 떡볶이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혼자 사는 남자가 떡볶이만 매일 먹는 거는 아무래도 건강에 좋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한두 번 같이 먹자고 한 게 꽤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다들 아시죠? 원래 밥 먹는 정이라는 게 무서운 거를요. 남편과 저는 매일 같이 밥을 먹다 보니 어느새 밥정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제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연애 경험이 없다시피 해서 남편이 제게 관심이 있는지조차 몰랐거든요. 그냥 단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고백을 받았을 때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매일 분식집에서 떡볶이 만들며 학생들하고 잡담이나 떨던 제 인생에 로맨스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남편의 고백을 받아줬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남편이 점점 더 좋아졌어요. 그럴수록 저는 걱정되는 게 많았습니다. 남편에 비하면 제가 부족해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 직업이 학교 선생님인 것도 부담이었는데 의대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저는 대학도 안 나온 데다가 20대 때부터 분식집만 하면서 살았으니 조건적으로 전혀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았죠.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남편은 왜 그러냐고 자신은 오히려 젊은 나이에 성공적으로 장사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더 대단해 보인다고 추켜 세워줬어요. 남편의 아버지께서는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홀어머니와 남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남편은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홀어머니의 바람처럼 하루빨리 의사가 돼서 어머니와 동생이 더는 고생하지 않는 것만 바랬답니다. 그런데 막상 의대에 가고 보니 적성이 맞지 않았대요. 당시에 시어머니와 갈등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간신히 설득해서 교대에 다시 들어간 거랍니다. 제 남편이지만 이야기만 들어도 대단한 사람 같았어요. 저와 남편, 우리 두 사람의 사이는 견고했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만나기도 전부터 제 조건만 들으시고 이미 달가워하지 않으셨죠. 그럴 만도 한 게 남편에게는 결혼한 남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비 서방님은 약사였고 예비 동서는 의사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과는 많이 다른 집안 같았습니다. 자식 며느리가 하나같이 다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이 보기에 좋은 직업이다 보니 시어머니는 큰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크셨던 것 같아요. 못해도 남편과 같은 선생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마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허락을 꼭 받아내겠다고 저를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만나보면 마음이 달라지실 거라면서요. 저도 당연히 부담됐지만 잘해보고 싶었어요. 그만큼 남편을 많이 좋아했으니까요. 내 아들이지만 참 별나.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의대를 3년이나 다녀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선생하겠다고 그 좋은 의대를 그만두더라니까. 의대에다가 교대까지 둘 다 척척 합격하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저는 예비 시어머니 눈에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의 말에 일일이 다 웃으면서 대꾸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아들들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시는 것 같았어요. 혼자 힘으로 아들 둘을 선생의 약사까지 만드셨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는 애초에 저를 며느리로 얻을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대충 밥 한 끼 같이 먹고 결혼은 안 된다고 반대하실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가 부모라고 생각해봐라. 그 잘난 아들이 하필이면 너같이 한참 모자라는 애를 만난다는데 얼마나 아깝겠니? 저는 그 순간 무서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반대하실 수도 있겠다고는 생각했지만 모자란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대놓고 거절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고작 한 번 만났는데 저에 대해 전부를 아실 수는 없으니까요. 어머니, 보시기에는 제가 많이 부족해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저 그렇게 모자란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운영하는 가게도 부모님 도움 없이 처음부터 다 제가 제 힘으로 시작한 거고요. 장사도 제법 잘 돼서 2호점까지 내려고 준비 중이에요. 얼씨구, 어른 앞에서 꼬박꼬박 말 대꾸하는 것 좀 봐라. 이래서 내가 1,000원, 2,000원짜리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하고는 상종하고 싶지가 않다니까. 그래봤자 코딱지만한 분식집 하나 가지고 꼴값을 떨어요 아주. 제가 한마디 더 하려고 한 순간 남편이 나섰습니다. 엄마야말로 못 배운 사람처럼 왜 그래요? 난 엄마가 반대해도 정순 씨랑 꼭 결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이고, 내가 이 꼴이나 보려고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는지 알아? 이래서 아들놈은 키워봐야 소용없다니까.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러다 혈압 오르시겠어요. 아주버님, 어머님이 혈압도 안 좋으신 거 아시면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지금 당장 저 여자 데리고 나가세요. 재수씨, 지금 저랑 결혼할 사람한테 저 여자라고 했어요? 말 조심해요. 형이야말로 정신 차려. 저런 여자 때문에 지금 뭐 가족들하고 등이라도 지겠다는 거야, 뭐야? 예비 시댁 식구들과의 첫 번째 저녁 식사 자리는 어느새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서방님과 남편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화목하던 우리 집에 이게 무슨 일이라니. 이게 다 저 분식집 한다는 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난 너 같은 며느리 볼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저는 이러다가 형제들끼리 싸움이라도 날 것 같아서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나와서도 연신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제가 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남편은 더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살고 싶지 않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계획대로 비위 맞추며 사느라고 많이 힘들었다고요. 의대를 그만두고 교대에 다니면서 선생이나 되고 나니 인생에 대해 다시금 알게 됐대요. 무조건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야 행복해진다는 걸요. 남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결혼하겠대요. 그게 자신이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요. 예비시댁에 다녀온 이후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를 달가워하지 않은 사람들과 가족이 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제가 그 사이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 완강한 반대를 어떻게 이겨냈냐고요? 저희에게 무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혼전 임신을 해버렸어요. 일부러 계획한 일은 아니었지만 저와 남편의 사랑이 너무 뜨거웠는지 단번에 생겨버린 거 있죠. 남편은 너무 기뻐했어요. 뱃속에 생긴 아이가 복덩이라서 부모가 한결 수월하게 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임신 사실을 아시고 처음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예 식을 안 올리고 저와 같이 살겠다고 하니 더는 어쩔 수 없으셨나 봐요. 결국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를 미워하시던 시어머니도 상견례 날 저희 부모님을 뵙고 나자 마음이 좀 누그러지신 것 같아 보였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친정이 지역 내에서는 좀 알아주는 떡집이잖아요.
친정아버지께서 상견례 내내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 있는 집안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 앞으로 미리 사둔 신축 아파트가 있으니 그 집을 신접살림으로 쓰라고 떡하니 내놓으셨어요. 시어머니도 자존심이 센 분이다 보니 겉으로 티는 안 내셨지만 입이 귀에 걸리셨더라고요. 물론 말은 참 얄밉게 하시긴 했지만요. 제 아들이 명색이 선생인데 그 정도 혼수는 당연히 받아야죠. 엄마, 혼수는 무슨, 왜 그런 소리라고 그래.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좋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하하, 안사돈께서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시네요. 하지만 혼수라면 이미 충분히 받지 않으셨어요. 제 딸아이가 떡하니 손주까지 가져갔는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결혼 전에 임신하는 게 자랑은 아니죠. 저는 남사스러워서 아직 주변에 얘기도 못했는데요. 어머, 안사돈. 나이도 저희보다 훨씬 젊으시면서 되게 고지식하시네요.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애가 얼마나 똑소리 나고 현명하는데요. 이 나이에 부모 도움 하나 없이 사업까지 성공시키는 거 보세요. 안사돈이 며느리 복은 있으신 거라니까요. 사업이요? 세상이 좋아지긴 참 좋아졌네요. 요즘은 분식집 가지고도 사업이라고 하는 걸 보면. 다들 상견례는 원래 힘든 거라고 하지만 저와 남편은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시어머니도 서로 자기 자식이 잘났다며 절대 굽히실 생각이 없었어요. 눈에 불꽃만 안 보였지 양가 기싸움이 대단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와 남편은 부부가 됐습니다. 결혼 이후 저는 여전히 가게 일에 전념했고 남편은 학교 일에 매진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임신한 제 걱정뿐이었어요. 가게 일을 좀 쉬었으면 했지만 저는 쉬는 날 하루만 집에 있어도 몸이 쑤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저를 남편은 이해해 주었습니다. 대신 남편은 수업이 끝나는 대로 가게로 와서 일을 도와줬어요. 하루 종일 애들을 상대하고 와서 가게 일까지 하기 힘들었을 텐데도 한 번도 힘든 기색하지 않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은 저희 집에도 참 잘했어요. 무슨 날이 아니어도 저희 부모님께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맛있는 걸 보면 항상 저희 부모님 댁에 먼저 보내주는 좋은 남편이었죠. 저는 참 복이 많은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같은 남자를 만나서요. 남편이 제게 잘하면 잘할수록 저는 어쩐지 빚이 느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좋지 않았으니까요. 뱃속에 당신의 손자를 임신한 며느리라고 해도 미운 건 미운 건가 봐요.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나서도 저를 썩 내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동서와 비교하셨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동서랑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명분은 제가 임신했는데 한 번도 집에 와서 보지 못했다면서 굳이 가게 쉬는 날 맞춰서 집에 왔더라고요. 근데 오시자마자 다짜고짜 하시는 말이 제게 가게를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발단은 저희 집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이 텅 비어있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이래서 장사하는 며느리 보기 싫었던 거야. 임신한 몸 끌고 새벽부터 나가서 일할 정도로 독한 여자가 집안일에 신경이나 쓰겠니? 어머니,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집에서 음식을 못 해 먹어요. 그래서 진우 씨랑은 매일 퇴근하고 가게에서 같이 저녁 먹고 들어와서 집에는 먹을 게 따로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변명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거로 꼬투리를 자꾸만 잡으시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어머, 저는 입덧을 아예 안 해서 몰랐었는데 밥도 못 해 먹을 정도로 그렇게 심해요? 형님은 아무래도 노산이라 그런가? 입덧이 심한가 봐요. 남들이 시어머니보다 옆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서 여우짓하는 동서가 더 미웠습니다. 명색이 의사라는 사람이 입덧하는 거 가지고 노산이네 뭐네 하는 무식한 소리를 할 수 있나 싶었어요. 노산이라 그런 거겠니? 그냥 제가 유난해서 그런 거지. 입덧? 너만 고생하면 되지 왜 내 아들까지 고생시키니? 아침부터 하루 종일 서서 애들 가르치는 남편
몸에 좋은 보양식은 해주지 못할 망정 냉장고에 김치 한 통 덜렁 있는 게 말이 돼? 어머니, 너무 아들 걱정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에요. 임신해서 몸도 힘든 며느리한테 아들 고생시키지 말라뇨. 와, 형님, 성격 장난 아니시다.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 형님 너무 무서워요. 그냥 저희 집에 가요. 동서는 결혼 초부터 조카를 시어머니에게 맡겼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거의 매일 시다기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랑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저렇게 매번 시어머니 옆에서 비위를 잘 맞추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예뻐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동서와 시어머니 사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못되게 구셔도 잘 참고 넘어가 보려고 했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시어머니의 구박도 조금 잦아드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아들을 쏙 빼닮은 손녀가 예쁘긴 하신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다른 데는 신경 쓸 수 없었던 게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시어머니의 구박은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더 바빠졌거든요. 떡볶이 밀키트를 쇼핑몰에 판매하게 돼서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았어요. 남편에게 고마웠던 건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게 일에 더 집중하라고요. 저희 부부 사이를 더 돈독해지게 만든 이 일은 예상치 못한 순간 큰 파장이 됐습니다. 남편의 육아휴직을 알게 되신 시어머니께서 저희 가게에 쫓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직원들이며 손님들이 다 있는데도 제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네가 감히 이까지 가게 때문에 내 아들을 집에서 애나 보게 만들어?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시어머니는 얼마나 흥분하셨는지 테이블까지 발로 걷어차시며 제게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어머니,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세요?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나가서 하세요. 네가 뭔데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야. 하루 종일 떡볶이나 만드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네가 그만두면 되지. 왜 내 아들을 휴가까지 쓰게 만드냐 이 말이야. 누가 보면 애 키우겠다고 사표라도 낸 줄 알겠더라고요. 아들이 자기 새끼 키우겠다고 1년 육아휴직 내겠다고 한 거 가지고 며느리 직장까지 와서 저렇게 깽판 칠 일인가요? 하지만 이미 이성의 끈이 끊어진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우선 진정시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가게 일이 바빠서 어쩔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저희 둘이 낳은 아이인데 둘이 나눠서 보는 게 당연한 거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어떻게 대학도 못 갔대? 난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내 아들 집에 밖에서 애 보는 꼴 절대 못 보니까 육아휴직은 절대 안 돼. 알았어? 그게 무슨 억지예요. 그러면 갓난아기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고요? 어떡하긴. 당연히 네가 이 가게 때려치우고 당장 집에서 봐야지. 지금까지 제가 너무 가만히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뭘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어머니, 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선생 월급 가지고 세 식구 살기도 빠듯해요. 그 와중에 어머니 생활비 드리는 거 그거 제가 번 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 가게 때려치우면 앞으로 어머니 생활비는 못 드리는데 괜찮으세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 생활비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물론 혼자 오래 사셨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남편이 주던 생활비에 2배를 드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한마디 한 적 없었지만 자꾸만 제게 가게를 그만두라고 하시니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너 지금 돈 가지고 생색내니? 이래서 아들놈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니까. 아들한테 용돈 좀 받는다고 며느리 눈치까지 봐야 하고.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일도 인정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됐다. 인정은 무슨. 너도 돈 주니까 네 새끼 봐달라는 거 아니야. 그럼 연우는 내가 키울 테니까
대신에 내 아들한테 육아휴직에 6자만 또 꺼내게 해봐라.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 알아서 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사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에게 딸아이를 맡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이가 좋지 않은데 아이까지 맡기면 더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요. 남편이 그래서 육아휴직까지 내려고 한 거였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맡기려고 그랬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뭔가 좀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시어머니께서 굳이 나서서 딸아이를 키워주신다고 하시니 저도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저는 시어머니 침대를 새로 하나 사드렸어요. 전부터 매트리스가 낡은 게 신경 쓰였거든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티를 내진 않으셨지만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서였어요. 어느 날 흥분해서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형님, 곰인 줄 알았는데 아주 여우시더라고요. 애 맡기시라고 어머니 침대까지 사주셨다면서요? 동서, 다짜고짜 전화해서 이게 무슨 무례야. 흥분하지 말고 왜 전화했는지나 말해. 연우 때문에 어머님이 우리 아들 당분간 못 봐주신다잖아요. 어쩔 거예요? 지금까지 시어머니께서 동선의 아들을 봐주셨는데 갑자기 저희 딸을 보게 되셨으니 못 보겠다고 하셨나 봐요. 물론 상황만 보면 동서도 화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봐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육아휴직 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보신다면서 어머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건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그리고 동서 아들은 이제 학교도 다니고 있고 서방님 약국도 학교에서 가까운 거로 알거든요. 어머님이 봐주시겠다고 한 거라 나도 어쩔 수 없어. 동서도 어머님 성격 알잖아. 본인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뭘 어쩌겠어. 그깟 분식집 하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때려치우고 애나 볼 노릇이지. 정말 여러 불편하게 하시네요. 동서에게 따져 물을 새도 없이 동서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다고 인성까지 좋은 건 아니더군요. 그런데 얼마 뒤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역시나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함께 육아를 하다 보니 더더욱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가게 문을 닫고 아이를 데리러 시댁에 갔는데 현관에서부터 딸아이 우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불이 나게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 소파 아래에 깔아둔 이불 위에 딸아이 혼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디 계신지 보이지도 않고요. 저는 꽤 한참을 아이를 안고 달랬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 작은 아기 등에 온통 땀범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밖에서 들어오시더군요.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에게 조금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애만 놔두고 도대체 어디를 다녀오셨냐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대답에 저는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머리카락에 너무 힘이 없어서 잠깐 파마 좀 하고 왔어. 재워놓고 갔는데 벌써 깬 거야? 얘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잠이 없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들들은 잘만 잤는데.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어느 할머니가 이제 태어난 지 한 달 된 손주를 두고 미용실에 파마를 하러 간답니까? 저는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이 아주 싹 바뀌더군요. 이래서 애 봐준 공이 없다는 거야. 기껏 제 새끼 봐줬더니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 내가 지금까지 둘째내 키워주면서도 한 번도 이런 소리 들은 적 없었어.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애 키우면서 일하는 거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시어머니를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긴 지난 한 달 동안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따지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다 참고 견뎠어요. 남편에게도 일절 말하지 않았고요. 더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불안해서 시어머니에게는 딸을 못 맡기겠다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고민 끝에 집에서 아이를 봐주실 수 있는 분을 구했어요.
남편도 이미 학기가 들어가서 중간에 휴가를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학기가 끝날 때까지만 버텨보자고 하더라고요. 학기만 끝나면 본인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요. 그래서 당분간 아이를 봐주실 시터를 구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저희 행동에 불만이 많았어요. 아이고 유나는 기껏 몇천 원짜리 떡볶이 파는 애가 보모까지 써가면서 장사하면 도대체 뭐가 남니? 네 남편 힘들게 일해서 돈 버는데 작작 좀 아껴 써라. 지금까지 아이 봐주신 건 감사한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진심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어떤 간섭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잘난 형님이 알아서 하시게 두세요. 손주가 아무리 예뻐도 애 봐주는 거 감사한 줄 모르는 며느리에는 절대 봐주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저는 어머니한테 항상 감사드리는 거요. 그때를 놓칠 동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 맡기겠다고 하자마자 조카를 쏙 다시 데려왔더라고요. 이제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서도 시어머니도 다 질려버렸으니까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였지만 제가 보기엔 동서가 더 보통이 아니었어요. 동서가 시어머니보다 훨씬 더 한 수 위였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손윗사람 대접은 하는 것 같더니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와 편을 먹고 저를 무시했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명절날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차가 밀려서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일찍 왔는지 주방에서 시어머니와 쏙닥거리면서 음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주방에 들어서는 것도 모르고요. 어머, 형님 고졸이었어요? 대박. 젊은 나이에 분식집 한다길래 설마 했는데 요즘처럼 대학이 널리고 널린 세상에 어떻게 대학을 안 갔대요? 형님네 친정이 무지 가난한가 봐요. 딸 대학도 못 보내줄 정도면.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친정은 대대로 지역에서 알아주는 떡집 하잖아. 큰애 사는 아파트도 친정에서 해준 거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부를 지지리 못해서 못 간 거라니까. 하긴 형님 조건에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당연히 아파트 정도는 가지고 와야죠. 시어머니와 동서는 제가 밖에서 듣고 있는 것도 모르고 둘이 아주 죽이 척척 맞았습니다. 저는 듣다 너무 화가 나서 더는 듣고만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참지 못하고 인기척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미처 못 볼 거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더군요. 어머, 형님 왔으면 말씀을 하시지. 무슨 도둑고양이처럼 숨어서 남의 말을 엿듣고 그러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뭐? 지금 나더러 도둑고양이라고 했어? 내가 도둑고양이면 동서는 시어머니한테 찰싹 붙어서 아부나 떠는 여우겠네. 형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여우요? 제가 왜 여우예요? 얘들 좀 봐. 너희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뭐 하는 거니? 큰애, 너는 손아래 동서가 시어머니 비위 맞춰준다고 한 소리 좀 한 거 가지고 꼭 그렇게 꼬투리 잡아서 걸고 넘어져야겠니? 어머니야말로 그러시면 안 되죠. 명색이 집안의 제일 어른이시라는 분이 주동에서 제 욕을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여자 셋이 모이면 원래 접시가 깨진다고야 하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뒤에서 안주처럼 잘근잘근 씹히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한 소리 다 틀린 소리도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 같은 애가 도대체 내 아들이랑 어떻게 결혼했나 다들 궁금해해. 어머니, 저도 어머니한테 할 만큼 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그런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슬슬 본색이 나오는구나. 지 남편 앞에서는 나한테 아주 살랑살랑 잘하는 척 하더니만 여우는 둘째가 아니라 네가 여우다. 시작부터 꼬인 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안 그래도 시어머니와 제 사이가 좋지 않아 스트레스였는데 동서와도 사이가 틀어지니 저는 스스로 자책하기까지 했어요. 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는 시터분이 몸이 아프셔서 출근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그냥 직원에게 가게를 맡겼을 텐데
그날은 가게에 급한 일이 있어 제가 꼭 나가봐야 했거든요. 저는 곧바로 시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서가 시댁에서 나오더라고요. 방학이라 동서도 조카를 맡기러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동서가 저를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형님은 죽어도 시어머니한테 애 안 맡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뻔히 우리 애 맡기는 거 아시면서 이렇게 갑자기 데려오시면 어떡해요? 앞뒤 상황 다 잘라먹고 마음대로 말하는 동서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웬만하면 동서와 부딪히지 말아야지 정말 다짐을 이렇게 했는데도 동서 얼굴만 보면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입만 열었다 하면 한다는 소리가 몰상식했죠. 그깟 분식집 문 하루 닫는다고 일 내는 것도 아닌데 웬 유난이래? 동서는 혼잣말인 듯 아닌 듯 재수없는 소리를 마구 짓거렸습니다. 제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었죠. 동서, 지금 나한테 그깟 분식집이라고 한 거야? 그럼 그게 뭐 대단한 분식집은 아니잖아요. 동서 못돼 먹은 거 진작 알았지만 진짜 상종 못할 사람이구나. 나도 이제 더는 동서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할 테니까 동서도 내일에 신경 꺼. 저는 동서한테 그나마 있던 정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가족이다 보니 아예 안 보고 살 수는 없더군요. 시어머니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아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모였어요. 안 본 사이 동서가 병원을 그만뒀더라고요. 매일 병원 일 힘들다고 투덜거리더니만 동서가 결국 병원을 그만두고 개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업 준비를 얼마나 요란하게 하는지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동서가 볼 때마다 시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서 죽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다 생각이 있더군요. 시어머니에게 돈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였나 봐요. 대출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병원 인테리어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툴툴거리더라고요. 어머니, 저번에 땅 파신다고 부동산에 말해둔 거 아직 얘기 없어요? 그걸 둘째 네가 뭐하러 신경 써? 왜? 너 달라고? 그게 사실 제가 그냥 달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어머님이 돈 좀 있으시면 빌려주시면 좋잖아요. 은행에 대출 이자 내는 거 너무 아까워서요. 그 땅 앞으로 좀 더 오른다고 해서 몇 년 더 지켜보기로 했어. 내가 그 땅 팔면 가만히 있겠니? 당연히 우리 아들들 나눠줘야지. 저는 시어머니 앞으로 땅이 있는 줄도 아예 몰랐어요. 반면 동서는 시어머니한테 알랑방귀를 끼며 자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나 보더군요.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글쎄, 동서가 서방님이랑 이야기하는 걸 제가 지나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서방님한테 시어머니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땅 판다고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맨날 말로만 판다고 하고 팔지를 않는다고요. 그 땅 팔면 내 병원 개업해 주실 것처럼 굴더니만 병원 개업한다는데도 돈 100만 원도 안 보태주시는 게 말이 돼? 매일 그 핑계로 사람 여기저기 불러내서 부려먹었으면서 도대체 언제 파신다는 거야? 자기는 이게 문제야. 성격이 진짜 급하다니까. 기다려봐. 어차피 자식이라고는 나랑 형 둘밖에 없고 예뻐해도 우리를 더 예뻐하는데 어차피 다 우리 주식에 돼 있어. 서방님도 동서도 둘 다 그렇게 좋은 명문대를 나왔다는 사람들이 참 속이 까맣더군요. 저도 시어머니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앞에서는 살가운 척 굴면서 뒤로는 저런 호박씨를 까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애써 끼고 싶지 않아 모르는 척 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시어머니한테 말해봐야 믿지도 않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시어머니와 동서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복통이 심해서 동네 병원 응급실에 가셨나 봐요. 그날 조카 학교에 데리러 가시는 날이었는데 못 가신 거죠. 조카가 학교에서 나왔는데 할머니가 없으니 학교 앞에서 헤매다가 친구들과 놀러 가버린 거죠. 동서와 서방님은 당연히 할머니가 데려간 줄 알았는데 조카가 학원도 안 가고 놀다가 학원에서 온 연락에 동서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시간에 저희 남편은 응급실에서 온 전화를 받고 저와 함께 병원으로 급하게 갔어요. 위가 평소에도 좀 약하셨는데 갑자기 위경련이 있었다더라고요.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저녁 늦게나 시댁에 모셔다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동선의 식구가 와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동선은 상황을 제대로 묻지도 않고 이성을 잃어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일이 생기셨으면 저희한테 미리 연락을 주셨어야죠. 동서와 서방님도 애는 학교에서 나갔다는데 학원에도 안 갔다고 하니 동서가 실컷 놀고 약국으로 올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마음 졸이며 걱정을 했나 봐요. 재수씨, 엄마가 위경련이 심해서 응급실에 다녀오셨어요. 경황이 없어서 연락을 못했나 봐요. 그제야 정신을 좀 차렸는지 동서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의 얼굴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내가 남편이 없으니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서름받고 사네요. 다 부모들보다 저들 새끼 걱정만 하고 있으니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시어머니는 평소 같으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셨을 텐데 그날은 정말 서러우셨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시며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찾으시더군요. 그러더니 또 땅 얘기를 꺼내시며 자식들한테 10원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다 돌아가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동서와 서방님은 시어머니 반응에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았지만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께 너무 속상해 마시고 푹 쉬시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티는 내지 않았지만 은근 고소하더라고요. 매일 동서가 시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있는 꼴이 너무 보기 싫었는데 당분간 그 꼴은 안 볼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되지 않았는데 웬일로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네가 워낙 안목이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내가 걱정돼서 따로 불렀다. 다음 주 둘째 개업식인 거 알지? 그래도 명색이 하나밖에 없는 동서가 병원 개업한다는데 괜히 시덥지 않은 선물 보내지 말고 그냥 돈으로 줘. 그래야 네 남편이 윗사람으로서 면이 서는 거니까. 시어머니는 벌써 마음이 풀리셨나 봐요. 화가 나서 조카도 안 봐주시더니 어느새 동서 병원 개업식을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서운한 건 똑같더군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괜히 또 시어머니와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대충 남편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런 건 여자가 알아서 센스 있게 하는 거라고 또 받아치더군요. 얼마 뒤 남편과 동서 개업식에 대해서 상의했습니다. 남편도 학교에 일이 있어 조금 늦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점심 장사 끝내고 가야 해서 좀 늦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아무래도 선물보다는 현금이 나을 것 같으니 제가 따로 동서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고마워하면서도 자기가 화환은 따로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서가 원래도 상식이라고는 없는 사람인 걸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남의 호의를 멋대로 짓밟는 사람이더군요. 동서가 병원을 개업한 동네가 가게에서 좀 멀어서 점심 장사만 후딱 끝내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시어머님이 항상 제 안목이 후지다고 하셔서 옷까지 싹 갈아입고 갔습니다.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세련된 옷으로요. 그런데 동서의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남편이 화환을 보낸다더니 제 이름으로 보냈더라고요. 대박분식 대표 김정순이라고 크게 적어서요. 그런데 동서는 제 얼굴을 보고도 인사도 안 하고 갑자기 그 화환으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행동이 가관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리본을 손으로 단숨에 떼어버렸어요. 아우, 쪽팔려. 형님 미쳤어요? 뭐 이딴 걸 붙여서 보내고 난리예요. 분식집 하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저는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든 동서든 생각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니 마음이 넓은 내가 이해해야지 했어요. 그런데 더는 안 되겠더군요. 사람이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동서 같은 년은 한번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똑똑히요. 동서, 내가 남편한테 들었는데 병원 개업할 때 올 대출 받았다면서? 뭐야, 올 대출? 둘째야, 너 진짜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없었어?
아니, 아무리 월급 받는 의사였어도 의사 생활을 10년을 넘게 한 애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말이 돼? 역시나 시어머니는 동서가 병원 개업하면서 몽땅 다 대출받은 건 모르셨나 봐요. 평소 자기 아들 돈 며느리들이 한 푼이라도 쓸까봐 절절 매시는 분인데 가만히 계실 리 없었습니다. 형님 웃기시네. 여기서 갑자기 제 대출 얘기는 왜 하세요? 어머니 걱정하실 거 없어요. 병원이야 뭐 차려놓기만 하면 돈 금방 긁어모을 텐데 뭐 올 대출 갚는 거야 금방이에요. 그래? 이 동네 임대료도 비싸고 월세도 엄청 비싼 걸로 아는데 동서 혼자 병원 하면서 그게 다 감당되겠어? 힘들면 나한테 말해. 내가 좀 도와줄게. 헐, 형님. 제가 화할 리본 좀 뗐다고 지금 자존심 상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시나 본데 말 똑바로 하세요. 형님이 저를 무슨 수로 도와줘요. 동서는 제 말에 기가 막히다는 듯 콧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가게 있는 건물 그거 내 거잖아. 안 그래도 3층에 있는 학원 올해 말에 나간다고 했는데 동서 힘들면 그 자리 동서한테 줄까? 명색이 가족인데 내가 월세는 싸게 해줄게. 제 말에 시어머니도 동서도 삽시간에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동서는 어쩔 줄 모르며 아주 개거품을 물더군요. 어머 첫째야, 너 그 말이 사실이야? 언제 그렇게 돈을 벌었어? 너희 분식집 건물이면 작은 게 아니지. 못해도 한 20억은 나가지 않냐? 시어머니는 아주 난리가 나셨습니다. 신나서 제 손까지 잡으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진작 이야기할 걸 그랬어요. 전 하도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 노이로제가 걸렸는지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다가는 또 괜한 소리 듣는 거 아닌가 싶어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모든 상황이 다 역전됐습니다. 저는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습니다. 제 분식집 있는 건물이 제 거라는 게 밝혀지고 나자 동서까지도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제 건물에 들어오고 싶다더라고요. 형님, 제가 지금까지 공부만 해서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본 거 있죠. 형님 진짜 대단하세요. 혼자 힘으로 건물주까지 되시고 저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앞으로 제가 형님한테 충성 다할게요. 충성은 무슨... 암튼 한 번만 더 나 무시하거나 기분 상하게 하면 얄짤 없을 줄 알아. 요즘 저는 너무 편해요.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와 동서가 아주 저라면 덜덜 떠시면서 잘해주시거든요. 건물주라면서요. 다행히 동서네 병원도 잘 되는지 나갈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서방님까지 저희 건물로 약국을 옮겨오면 안 되겠냐고까지 하더군요. 우리 큰며느리 덕분에 우리 집이 산다니까. 우리 장남이 아주 복덩이를 데려왔어.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집안의 유일한 고졸이었던 제가 집안의 복덩이가 되었네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요즘만 같으면 살만할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을 일찍 한 편이라서 벌써 결혼한 지도 5년이 되었네요. 하지만 요즘 5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제 끝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어서 너무 갑갑한 마음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교 시절 만났습니다. 학교 선배였던 남편과 우연히 친해지게 되었고 성격이 잘 맞아서 금방 사귀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전공과 관련된 회사에 바로 취업을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달리 졸업 후 바로 취업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을 본다며 매일매일 독서실에 틀어박혀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 되었습니다. 자기 성격에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며 자기는 정년 보장되고 경쟁 없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면서요. 사실 공무원이 편하게 일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 생각에 그게 적성에 맞을 것 같다고 하니 저는 묵묵히 응원하고 기다렸습니다.
사실 남편이 학교 다닐 때에도 공부를 나름 잘하는 편이었고 차분하게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스타일이라 정말 열심히 한다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 첫 해의 시험은 떨어졌습니다. 공부 기간이 짧았으니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너무 실망했지만 최대한 제 나름대로 기운 내라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평소에도 남편이 공부한다고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있는 것 같아서 독서실에서 먹을 수 있는 간단한 간식이라도 자주 사다가 채워주고 일주일에 하루 공부를 쉬는 날에는 공기 좋은 곳에 잠깐이라도 가서 같이 바람 쐬고 평소에 가보고 싶어 했던 식당도 데려가서 밥도 사주고 했습니다. 여름에는 더울까, 겨울에는 추울까, 계절마다 옷도 사입혀가며 물심양면으로 응원했습니다. 많지도 않은 월급에 적금 들 것도 줄여가며 남편한테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남편에게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 친구들은 걱정을 하곤 했습니다. 야, 너 그렇게 헌신하다가 오빠가 공무원 합격해서 너 버리면 어떡할래? 아니야, 오빠가 그럴 리 없어. 뭐가 그럴 리 없어.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원래 고시공부 합격하면 뒷바라지 해준 여친 배신하고 새로운 여친 사귀는 사람 많다더라.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걱정을 아예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배신당할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공무원 시험에 2년 연속 떨어지고 공부를 포기했거든요. 솔직히 3년은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끈기가 없었나 봅니다. 남편은 공무원 시험을 포기한 후 대충 스펙에 맞춰서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포기한 게 아깝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제 합격할지 모르는 공무원 시험 뒷바라지 하면서 기다리는 것보단 적은 월급이라도 같이 모으다 보면 금방 결혼 자금 모으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이후 남편은 취직해서 나름 회사에 잘 적응하며 다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수연아, 나랑 결혼하자. 내가 모은 돈도 없고 아직 부족하지만 꼭 행복하게 해줄게. 라면서요. 솔직히 프로포즈를 받을 당시에는 기쁨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아니, 걱정보다는 황당이라고 할까요? 이제 막 취업했는데 결혼이라니. 저는 사실 남편이 취직하고 몇 년 동안은 같이 돈을 벌면서 결혼 자금 차근차근 모아서 빨라도 2, 3년 후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은 돈도 하나 없이 결혼이라뇨. 제 나이가 아직 20대 중후반이라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것도 있기도 했고요. 공부만 하느라 세상 물정을 모르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오래 사귀기도 했고 언젠가 결혼을 한다면 남편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서 그 시기가 조금 당겨질 뿐이라고 생각하니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포즈를 받아주고 남편과 서로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집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이제 막 취업했으니 당연히 모은 돈이 하나도 없었고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이 약 3천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결혼식 비용에 신혼집까지 구하기에는 택도 없는 돈이었죠.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부모님이랑 상의 좀 해봤거든. 그랬더니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 뭔데? 우리 부모님 집 있잖아. 너도 저번에 한번 와봐서 알지? 거기 방 하나가 남거든. 거기서 당분간 살면서 돈 모으는 건 어때? 뭐?
나보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으라고? 아니, 평생 거기서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 돈 모아서 이사 가려면 적어도 5년은 있어야 되니까 딱 5년만 거기서 살자. 저는 굳어가는 표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5년만 시댁에서 살자뇨. 정말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이 5년이지 그때까지 이사 갈 만큼 돈이 모인다는 보장도 없고 또 혹시 아이라도 생긴다면 더욱더 분가하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걱정을 남편한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빠,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어떻게 알아? 난 그건 싫은데? 우리 부모님 약속 잘 지키시는 분들이야. 5년만 거기서 살면 분가할 때 조금 도와주신다고 하셨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 좋은 분들이시잖아. 남편은 뭐가 문제냐는 듯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이 간섭하는 스타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며 같이 살면 엄마가 집안일도 같이 해주실 거라서 너도 편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수연아, 조금 불편하더라도 딱 5년만 고생하자. 5년 뒤에 분가하는 걸로 꼭 약속할게.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본인을 믿어도 된다는 표정으로 얘기하더군요. 아, 남편과의 달콤한 신혼생활을 기대하고 프로포즈를 오케이 했는데 시댁에서 살아야 한다니.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나 머리를 싸매고 몇 날 며칠 고민했지만 도저히 해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의 경우 제 밑으로 동생이 2명이나 있고 막내는 아직 대학생이라서 저희 부모님은 아직 들어갈 돈 많다고 결혼 자금 지원은 못 해주신다고 이미 못 박았거든요. 시댁도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시고 시아버지는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외에 자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프로포즈를 받으니 남편이랑 결혼은 빨리 하고 싶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몇 년 더 돈을 모은다고 해도 제 월급이나 남편 월급이나 고만고만해서 큰 금액은 모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차피 몇 년 후에도 대출 없이는 집 못 살 텐데 그냥 지금 합가하고 같이 돈 모으면 생활비도 줄이고 한 푼이라도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5년간 연애하며 남편 부모님과 식사도 몇 번 했지만 나쁘신 분들은 아닌 것처럼 보였고 막상 또 살아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저는 남편에게 약속을 꼭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빠, 오빠가 말한 대로 결혼하고 5년만 시댁에서 살자. 대신에 딱 5년이야? 5년 후에는 모은 돈이 부족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분가하는 걸로 약속해. 당연하지. 내가 꼭 약속할게. 5년 후에 꼭 분가하자. 남편은 제 2손을 꼭 맞잡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5년 뒤 분가를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저와 남편은 5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결혼식은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했어요. 시댁에 작은 방 하나를 신혼방으로 꾸몄는데 방이 작다 보니 침대에 화장대, 옷장 정도 들어가니 끝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방만 꾸미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시부모님 쓰시던 가구들이랑 싱크대도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앞으로 우리도 같이 쓸 거니 이왕 쓰는 거 새 걸로 바꿔서 쓰자면서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오래된 가구들이라 바꿀 때가 되었다고요. 저는 굳이 그래야 하나 싶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뭐, 새 걸로 바꾸면 좋긴 한데, 근데 무슨 돈으로? 네가 모은 돈 아직 조금 남았잖아. 우리 결혼식도 간소하게 하고 신혼여행도 가까운 데로 갔다 와서 돈 많이 아꼈으니 가구 바꾸는데 좀 투자하자.
내 돈으로 바꾸라고? 이 결혼 나 혼자 한 거야? 왜 내 돈만 써? 나는 모은 돈이 없잖아. 앞으로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용돈 아껴 써서 생활비에 최대한 보탤게. 우리 새로운 가구로 신혼 느낌 내보자. 남편의 신혼 느낌 내보자는 말에 결국 못 이기는 척 소파, TV장, 싱크대, 식탁 등 가구 여러 가지를 제 남은 돈으로 최대한 맞춰서 새로 바꿨습니다. 그래도 새 가구로 바꾸고 보니 낡았던 집이 조금은 화사해져서 기분은 좋더라고요. 물론 거실에 나가면 어머님과 아버님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계시다는 점이 조금 불편했지만 그래도 방에 들어오면 마치 20살 넘어 처음 자취할 때처럼 기분이 새롭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시댁에 산 지 3개월. 여기까지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아침에는 출근 준비하느라 정신없고 출퇴근 거리가 좀 멀다 보니 6시에 일찍 퇴근해도 집에 오면 7시 반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저녁 시간뿐이었죠. 저녁에는 어머님이랑 같이 집안일도 하고 밤늦게 어른들 주무실 때는 방에서 혼자 취미 생활도 잠깐씩 했습니다. 혹시 알아보시는 분 있으실까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수공예로 작은 액세서리를 만드는 취미가 있었거든요. 결혼 전부터 했었는데 너무 재미있고 또 나름 소질도 있어서 꾸준히 재료를 구입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낮에 직장에 있다 보니 택배는 주로 집에 계시는 어머님이 받아주셨는데요. 택배를 몇 번 받아주시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저한테 짜증을 확 내시더라고요. 넌 이런 거 대체 왜 자꾸 사는 거니? 어머니, 이거 저 취미로 만드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하나 만들어 드렸잖아요. 새로운 거 또 만들어 보려고요. 이런 거 만들어서 대체 어디에 쓰려고? 그냥 취미로 하는 거죠. 어머님이 TV 보시는 것처럼 저도 재미로 하는 거예요. TV 보는 건 돈 안 들잖니. 방도 좁은데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 자꾸 사다가 쌓아놓지 말고 애 만들 생각이나 해라. 밤마다 이딴 거나 만들고 있으니 원. 이거 뭐 어디다 쓰지도 못하는 거 뭐 한다고 자꾸 만드는지. 어머님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취미생활 하는 게 언짢으셨나 봐요. 제가 제 돈으로 제 방 안에서 조용히 하는 건데도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남편에게도 슬쩍 말해봤지만 짜증만 돌아왔습니다. 암튼 엄마 말대로 그거 재료 좀 작작 사라. 우리 돈 모아서 분가하기로 한 거 아니었니? 이거 재료비 얼마나 한다고 그래? 끼케야 한 달에 몇만 원인데 자기는 담뱃값으로 일주일에 몇만 원씩 나가잖아. 담배랑 이거랑 같냐? 담배는 안 피우면 금단 현상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피우는 거라고. 그럼 담배를 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어이없네? 야, 시끄럽게 하지 말고 말 걸지 마. 짜증나니까. 남편은 인상을 팍 쓰더니 이불을 걷어차고 돌아 누웠습니다. 결혼 전에 자상했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짜증이 늘고 성격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 초반에는 남편과 싸우면 제 편을 들어주시던 시부모님도 어느 순간부터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남편 편을 드시더라고요. 본인 아들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 저보고 이해하라면서요. 저도 맞벌이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건 똑같은데 말이죠. 그래도 본인 아들이 성격이 꼼꼼하고 완벽주의 성향이라 저랑 스트레스 받는 양이 다르다네요. 저보고 어디 가서 이렇게 세심하고 꼼꼼한 남편 만날 수 있을 줄 아냐면서 남편이 공무원 합격만 했어도 저랑 결혼하는 거 반대했을 거라는 막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부모님이 저를 막대하기 시작하면서 간섭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점잖으시던 아버님까지 가세해서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버님은 매일매일 제가 퇴근하는 시간을 30분 단위로 체크하면서 오늘은 왜 늦었는지 본인에게 보고하게끔 하셨습니다. 제가 요새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면 저랑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본인 친구 아들에게 전화하여 그 업종이 진짜로 그렇게 일이 많은 건지 묻기도 하고 제 회사 이름을 대면서 그 회사가 정말 바쁜 철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는 등 저의 퇴근 시간에 집착을 하셨습니다. 회사원이 당연히 일이 많으면 야근할 수도 있는 건데 많이도 아니고 한두 시간 야근하고 늦게 끝나는 것도 못 믿어오신지 제 뒷조사를 하고 다니시는 게 너무 소름 돋았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남자라도 만나고 다닐까봐 그러시는 걸까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제 앞으로 온 우편물과 택배는 왜 이렇게 마음대로 열어보시는 건지. 제가 낮에 집에 없다 보니 바로바로 확인할 수 없는 걸 굳이 꼭 먼저 열어보시더라고요. 이건 왜 샀니? 저건 왜 샀니? 돈이 남아 도냐는 둥. 휴대폰 요금 고지서에 이 금액은 뭐냐는 둥. 제가 가입한 휴대폰 부가 서비스까지 어떤 건지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했어요. 저는 원래 독립적인 성격이라 이렇게 하나하나 참견을 당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맘대로 열어보시는 것도 기분이 나빴지만 그걸 또 굳이 저한테 와서 꼬치꼬치 캐묻는 것도 정말 힘들었었어요. 대충 대답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원하시는 답이 나올 때까지 물고 늘어지셨거든요. 그러고선 사소한 걸로 꼬투리를 잡고 저를 무능력하고 낭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서야 직성이 풀리셨습니다. 정말 이 피말리는 기분을 글로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초반에는 집안일도 어머님과 같이 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거의 저 혼자 모든 집안일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님이야 원체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는 분이라 기대도 안 했지만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는 어머님은 제가 이 집에 살기 시작한 지 3달째 됐을 무렵부터 자꾸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머리가 아프고 오늘은 허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시겠다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설거지 거리가 한가득, 빨래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기 전에 아버님과 어머님이 먼저 식사를 하시고 그대로 설거지통에 두시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설거지를 거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눈치를 몇 번 주니까 남편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침대에 드러눕더라고요. 어머님은 외동아들 손에 물 묻히는 거 싫으시다네요. 그래서 퇴근하고 제 일과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겉옷부터 벗고 설거지부터 하는 게 일과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난 후 밥을 차리고 남편과 함께 밥을 먹고 있으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오늘은 어디 어디가 지저분하더라. 청소기 좀 돌려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오늘 허리가 안 좋아서 쉬셔야 된다고요. 병원을 가셔라 해도 절대 안 가십니다. 남편을 일찍 낳으셔서 올해 연세가 50대 중반이신데도 거의 산송장처럼 누워서 TV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말마다 동네 친구분들이랑 여기저기 산책이며 등산이며 나가시는 거 보면 허리가 아프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어머니 꾀병 좀 그만 부리세요.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아무튼 밥 먹고 먹은 거 또 설거지하고 청소기까지 돌리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씻을 시간이 생깁니다. 대충 씻고 나오면 남편은 벌써 침대에 드러누워 핸드폰만 보고 있지만 저는 빨래를 해야 해요. 출근을 해야 하는데 입을 옷이 없거든요. 어머님이야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니까 옷이 없어도 불편한 줄을 모르시고 아버님은 원래 옷 한 벌로 며칠씩 입으십니다.
남편이라도 하게 해야겠다 싶어서 며칠 빨래를 안 하고 버텨왔는데 남편은 그냥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빨래 담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안일 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설명할게요. 남편한테 수도 없이 불만도 말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하면 자기가 할 테니 그냥 놔두라고만 합니다. 진짜로 그냥 놔두면 아버님이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데도요. 저는 이렇게는 불편해서 못 산다며 화를 냈습니다. 아니,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어머님이 집안일 도와주신다며. 그리고 참견도 안 하신다며. 야, 엄마가 아픈 걸 그럼 어떡하냐? 너는 어른이 아프다는데 굳이 시켜야겠냐? 그리고 네가 똑바로 하면 엄마 아빠가 굳이 참견을 하겠냐고. 네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른이 훈수 둘 수도 있는 거지. 아니, 해도 너무하잖아.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못 살면 어떡할 거냐며. 솔직히 본인 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대출도 안 받고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성을 냈습니다. 차라리 대출을 받고 그거 갚으면서 살면 그 집이 나중에 내 집이 되기라도 하죠. 이거는 뭐 눈칫밥에 하녀 취급당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갑갑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는 거 생각하면 사실 대출 이자보다 많은데 너무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결혼 전에 5년간 시댁에서 살기로 저도 약속한 것이니 눈 딱 감고 5년만 참자고 수도 없이 다짐하며 버텼습니다. 남편과 약속한 5년은 생각보다 정말 길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부터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생각에 퇴근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리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일부러 야근하고 늦게 들어갈까도 생각해봤지만 조금이라도 늦는 날에는 아버님의 집착 때문에 왜 늦었는지 회사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야 해서 그게 싫어서라도 집에 일찍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이라도 하는 날에는 일주일 내내 어머님 아버님을 달래드리느라 진이 빠졌습니다. 본인 아들은 저보다도 더 회식을 자주 하는데요. 결혼하는 여자는 회식도 가면 안 된다고 일찍 다녀야 되고 결혼한 여자인데 회식을 가자고 하는 회사가 미친 거랍니다. 그딴 회사 때려치우랍니다.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하루 종일 수다 떨고 싶어도 저를 하루 종일 감시하는 시부모님 때문에 맘대로 친구들 만나러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주말마다 놀러 나가시는 어머님 대신에 하루 종일 아버님 삼시세끼 밥 차려드리느라 나가지도 못하고 남편은 룰루랄라 지 친구 가게에 놀러가서 밤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밥만 차려드려도 되는 거면 그냥 반찬이랑 다 해놓고 아버님 보고 반찬 꺼내서 드시라고 하고 싶지만 아버님은 주말만 되면 저를 비서인 줄 아시는지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이것저것 시켜대십니다. 커피 좀 타와라, TV 좀 켜봐라, 여기 바닥에 머리카락 있는 거 좀 치워라 등등 불러서 제가 안 오면 성을 내시기 때문에 저는 방문도 못 닫고 방 안에서 제 할 일 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부르시면 바로 달려가야 합니다. 어머님은 주말에 놀러 가셨으면 재밌게 놀다 오시기나 하시지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전화해서 집안 상황 보고를 바라십니다. 집안 상황이라고 해봤자 남편은 놀러 나가고 아버님은 소파에 누워서 TV 보시는 것밖에 없는데 굳이 1시간에 한 번씩 전화해서 네 아버지 밥은 챙겨드렸냐? 반찬 뭐 해드렸냐? 거실 청소는 했냐? 빨래는 흰 빨래, 색깔 빨래 나눠서 빨아라. 굳이 안 해도 되는 잔소리를 하십니다. 주말에도 정말 쉬는 것 같지 않고
차라리 월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던 중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퇴근길에 지하철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 울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기분이 다운되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누가 말을 걸면 내가 바보가 된 것처럼 머릿속에서는 10마디의 말을 하는데 입 밖으로는 겨우 한마디 내뱉는 이상한 현상이 자꾸 생겼습니다. 회사에 있다가도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서 전화가 오면 갑자기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머리랑 눈이 핑핑 돌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혈압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내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공황 증세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회사에 있을 때만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증상이 나타나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고 정신과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제가 독하고 정신력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시댁 문제로 이렇게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후로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매일 자기 전마다 약을 먹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자기 전 약을 먹을 때마다 내가 왜 시댁 때문에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가슴을 치며 속으로 정말 신세한탄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갔다 왔다고 말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는 죄송해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시댁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걱정을 하셨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딸이 망가진 모습을 보면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요. 시댁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차마 엄마 아빠한테는 말도 못하고 행복하게 사는 척 했습니다. 친구들한테는 가끔 시댁 욕, 남편 욕 하긴 했지만 제 친구들은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뭔가 공감은 잘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세상에 저 혼자밖에 없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밤마다 코골며 자고 있는 남편 옆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운 날도 정말 많았어요. 그렇게 눈물로 보낸 시간이 5년이었습니다.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분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약간은 좋아졌습니다. 약속한 분가를 위해 남편과 집을 알아보러 다니던 중 회사 근처에 작지만 괜찮은 집을 발견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끼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만의 집이 생긴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댁하고도 거리가 꽤 있어서 시부모님이 굳이 집에 자주 찾아오시진 않으시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계약한 집은 방 3개짜리 집이었는데 작은 방 하나를 옷방으로 쓰면 방 하나가 남아서 그 방은 제 작업실로 쓰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공예가 점점 발전해서 지금은 입소문으로 간간히 주문이 들어와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주말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다 보니 집에서 꾸준히 만들다가 나름 부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집을 계약한 후 남편과 집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 작은 방 하나 남잖아. 그거 내 작업실로 쓰면 어떨까? 작은 방? 작은 방이 왜 남아? 우리 안방이 침실이고 작은 방 하나는 옷방으로 쓸 거잖아. 그럼 나머지 방 하나는 어디에 쓸 건데? 근데 꼭 잠을 안방에서 자야 하나? 작은 방에서 자는 게 더 아늑하지 않나? 무슨 소리야. 그럼 안방은 어디다 쓰게? 뭐 어디에든 쓰면 쓰겠지. 일단 뭐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자.
남편의 반응이 뭔가 탐탁지 않았지만 집 꾸미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후 남편이 침실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길래 그냥 해본 말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처럼 안방을 침실로 쓰는 줄 알았어요. 그 후 새 집에 이사 간다는 생각에 너무 들떠서 주말마다 남편과 가구를 보러 다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웬일인지 이사 갈 집 가구 보러 간다니까 주말에 자유롭게 나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남편하고 둘이 이렇게 밖에 돌아다녀 본 것도 얼마만인지. 가구 매장을 여기저기 둘러보며 마음에 드는 가구를 만져보고 앉아보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눈에 딱 들어온 침대가 있었습니다. 침대 프레임도 마음에 들고 가격도 적당했습니다. 여보, 여기 침대 앉아봐. 너무 푹신하다, 그치? 나 이런 침대 사고 싶어. 이제 이사 가면 큰 침대에서 잘 수 있겠다. 굳이 큰 침대에서 자야 돼? 너도 나도 잠버릇 있는 것도 아닌데 꼭 넓은 데서 자야 되는 거 아니잖아. 남편은 정색하며 말하더군요. 자꾸 넓은 침대 필요 없다며 작은 침대를 고집했습니다. 사실 시댁에서 살면서 좁은 방에 큰 침대를 놓을 수 없어 여태까지 원룸에서나 쓰는 작은 침대에 둘이 낑겨서 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사 가면 침대는 꼭 퀸 사이즈 이상 쓰고 싶었습니다. 넓은 데서 자는 로망이 있었어요. 여름에 자다가 옆 사람과 살이 다 뜨거움에 짜증이 나지 않는 그런 침대요. 하지만 남편은 이상하게도 다른 가구들은 별말 안 하면서 침대에 관해서는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안방이 넓어서 큰 침대 들여놔도 충분히 공간이 남는데 굳이 작은 침대를 고집하더라고요. 남편 고집이 장난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침대는 작은 걸로 구매하였습니다. 넓은 침대에서 잘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있던 마음이 한순간 식어버렸지만 그래도 새로운 집에 새로운 가구들로 꾸밀 생각을 하니 금방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보, 근데 나 작은 방 작업실로 써도 되지? 그거 뭐 작업 얼마나 한다고 방 하나를 통째로 써? 그냥 거실에서 해. 무슨 거실에서 해? 방이 하나 남는데 왜 못 쓰게 해? 자꾸 일 버리지 마. 그냥 거실에서 상 하나 펴놓고 하면 되잖아. 작업실은 그걸로 나중에 월 200 이상 벌면 그때 얘기해. 남편의 말이 조금 서운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같이 사는 집인데 방 하나를 저 혼자 쓰는 것도 조금 이기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게 주업도 아니고 부업이니까 남편 말대로 나중에 규모가 더 커지면 그때 다시 얘기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업실 문제는 그렇다 치고 5년 만에 드디어 분가한다는 소식에 친구들과 가족들도 다들 축하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5년을 얘기했을 때 5년 후에 말이 바뀌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드디어 제게도 시부모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5년간 매일 꿈에 그리던 자유의 시간이요. 시간이 지나 드디어 새 집으로 이사하기 전날 침대를 제외한 다른 가구들이 모두 들어와서 남편과 함께 집안 곳곳을 둘러보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 평수가 크지 않아서 가구를 다 넣으면 진짜 좁아 보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넓어서 좋았어요. 솔직히 시댁에서 살 때는 방 하나에 저희 살림을 다 넣어야 되니까 너무 갑갑했거든요. 뭐 새로 사고 싶어도 공간이 없으니까 사지도 못하고 바닥은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좁았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저보고 방을 지저분하게 쓴다고 청소 좀 하라고 구박하셨지만 사실 방에 물건이 많다 보니 청소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지저분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해주지 않으시는 어머님 때문에 속상해서 몇 번 몰래 눈물을 훔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 침대만 도착하면 가구는 전부 다 오는 건데, 제가 안방 한쪽 벽을 가리키며 침대를 이쪽에 놓으면 되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침대를 안방에 놓지 말자는 거 아니겠어요? 침대도 작은 거 샀으니 그냥 작은 방에서 자자면서요. 그래서 그럼 안방은 그냥 비워두자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안방은 우리 엄마 아빠가 쓰기로 했어.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차피 작은 방 2개 우리가 쓰면 원래 살던 집보다 넓게 쓰는 거잖아. 안방은 엄마 아빠가 쓰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강압적인 말투로 저한테 통보하더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어머님, 아버님 집이 있는데 굳이 왜 여기에 사시냐고요. 남편에게 꼬치꼬치 물었더니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가인 줄 알았던 시부모님 집이 사실은 월세였고 월세 계약 기간이 곧 만료되어서 나가야 된다고요. 월세 보증금 뺀 돈으로는 다른 집에 이사 가기에는 모자라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신다네요. 2분이 사시는데 더 작은 월세 집으로 이사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아빠 이제 곧 정년퇴직하시면 집안에 돈 버는 사람이 없는데 월세를 어떻게 감당하냐? 아니, 그동안 모아둔 돈 있으실 거 아니야. 퇴직금은? 아빠 혼자 우리 식구 먹여 살린다고 모아둔 돈 없어. 그리고 퇴직금 있다고 그거 다 월세 내는데 꼬라박으면 되냐? 앞으로 몇십 년은 더 사실 텐데 그걸로 필요한 데 쓰셔야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5년 있다가 분가하기로 했잖아. 약속한 거 잊었어? 어머님, 아버님 들어와서 사시는 거면 이게 어떻게 분가야? 그냥 집만 바꾸는 거잖아. 너는 엄마 아빠 있으면 어떻다고 자꾸 분가 타령이냐? 그리고 솔직히 지금 살고 계시는 집 나오면 월세도 안 드니까 우리도 좋잖아. 월세는 아버님이 내고 계셨던 건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 설마? 네, 설마 했던 일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시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는 걸로 모자라서 월세도 저 몰래 내주고 있었던 겁니다. 어쩐지 평소에 담배 피는 거 외에는 커피값도 아껴 쓰고 밥도 맨날 친구네 가게에 놀러 가서 얻어먹고 그러기에 좀 알뜰한 스타일인가 보다 했는데 저 몰래 본인 용돈으로 월세 내느라고 그런 거였어요. 이거 정말 사기 아닌가요? 그러면서 자기는 알뜰하다고 생색내고 저보고는 취미 재료 산다고 구박하고 그런 거였지 뭐예요? 진짜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가인 줄 알았던 시부모님 집이 월세였다뇨. 노후 대비가 이 정도로 안 되어 있으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은 형제도 없이 외동아들이라 이제 남은 평생 시부모님 수발은 유일한 며느리인 제 몫임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고 눈앞이 새까매졌어요. 그때 딩동 하고 초인종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커다란 퀸 사이즈 침대가 배달되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부모님 침대를 새로 사서 저희 집으로 배달시킨 거였어요. 여보, 이러려고 우리 침대 작은 거 사자고 한 거야?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따지자 대답은 안 하고 방으로 피해버리더라고요.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큰 침대 사자고 할 때는 박박 우기면서 못 사게 하더니 부모님 침대는 왜 큰 걸로 사서 우리 집으로 배달시키냐고요.
저는 시부모님 들어와서 사시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요. 남편은 저보고 일단 침대만 안방에 미리 놔두고 아직 시댁 월세 계약 기간이 한 달 남았으니까 나머지 가구들은 천천히 옮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내 의견은 하나도 안 중요하구나. 야, 너 진짜 짜증나게 할래? 아, 그럼 어쩌자는 거야? 불쌍한 우리 부모님 길바닥에 내앉게 하라는 거야? 뭐야? 아직 두 분이 다 나이도 젊으신데 다른 일 하시면 되잖아. 너 진짜 너무한다. 우리 부모님이 우습지? 여태까지 부모님 집에서 산 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남편은 여차하면 물건이라도 집어 던질 기세였습니다. 정말 TV에서나 보던 막장 스토리가 저한테도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나요? 제가 우울증 약 먹어가며 약속한 5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시간들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의 5년은 도대체 누가 보상해주나요? 진짜 머리가 돌아버린다는 게 어떤 건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뭐에 씌인 것처럼 정신이 확 돌아버렸습니다. 그 길로 전에 남편이 물건 수리하려고 사다 둔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내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망치를 든 저를 보더니 급하게 쫓아왔지만 저는 망치를 가방에 숨기고 현관문을 쾅 닫아버린 후 택시를 타고 바로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니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 사이에 남편이 시댁에 전화해서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했나 봅니다. 어머니, 문 여세요!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계신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없는 척 하시더라고요. 저는 문을 두드리며 계속 소리를 쳤습니다. 한동안 문 열라고 실랑이를 하다가 계속 열어주지 않자 그냥 복도 비상계단에 앉아서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밖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제가 간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현관을 슬쩍 열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가서 문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시면서 왜 없는 척 하세요? 아니, 그게... 저는 당황해서 버벅거리는 어머님을 밀치고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해서 어머니만 계신 줄 알았는데 아버님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서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어머님, 아버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니지, 저한테 감사하셔야겠네요. 제가 5년 동안 종년 노릇 열심히 해왔잖아요. 제가 이혼할 각오로 이렇게 말하자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이,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그런데요, 어머님. 이제 새 집에서 아들이랑 같이 사시려면 제가 사드린 가구들은 필요 없으시겠네요. 이미 살림살이 다 갖춰놓은 집안에 몸만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저는 말이 끝나자마자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TV장을 내리셨습니다. 평소에 망치질이라곤 해본 적도 없던 제가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서 있는 힘껏 내리치고 또 내리쳤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저보고 미쳤냐고 소리치며 제 양팔을 마구잡이로 붙잡았습니다. 저 안 미쳤고요. 어차피 제 돈으로 산 건데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5년 동안 이 집에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건 단 하나도 없었는데 이 정도는 해도 되잖아요. 저를 말리는 어머님과 아버님과 몸싸움을 하며 팔이 닿는 대로 전부 부수고 또 부쉈습니다. 물건을 부수면서도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눈앞이 뿌예서 잘 보이지 않아 그냥 보이는 대로 다 부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연락을 안 받으니 불안했는지 시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야, 너 미쳤어? 남편이 저한테 달려들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서 식탁을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제가 미친 사람처럼 망치를 들고 날뛰니 막상 무서운지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왜? 네 머리통도 내리쳐주리?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콧김만 내뿜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잘못을 빌기는커녕 뻔뻔하게 저한테 화를 내는 남편과 시부모님의 모습에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다시 다른 가구들을 계속 부수고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에 찾아온 이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망치질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겨 집을 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을 가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5년 동안 고생한 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를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속상해 하실까봐 여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차라리 진작 말씀드렸으면 부모님이 먼저 나서서라도 이혼하라고 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한테서 전화가 계속 오길래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고 시뻘개진 눈으로 친정집에 도착하니 엄마 아빠가 놀라시더라고요. 네, 여기까지가 3일 전까지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후로 저는 친정집에서 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고 아빠께서는 저한테 그딴 집구석 가만 안 둔다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가 나셨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않는다는 조건을 남편이 동의하고 싹싹 빈다면 이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시네요. 저도 지금은 머리가 너무 멍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은 당연히 당장 이혼하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저도 머리로는 당장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또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남들보다 일찍 이혼녀가 된다는 사실에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이 아니라지만 그래도 막상 제 일이 되니까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네요. 엄마 말대로 남편이 잘못을 빌고 원래 계획대로 분가를 한다면 부부 사이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남편이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만이 답일까요? 아마도 며칠은 더 고민을 해봐야겠죠. 세상에 드라마에서만 나오던 일이 저에게도 일어날 줄이야.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어렵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 말이 지금 너무나도 와닿는 순간입니다. 평범하고 무난한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한 밤이네요. 여러분 가정에는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